네, 이란 전쟁의 확전 조짐 속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로 국제유가 상승이 진정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날 새벽 환율이 1,500원을 뚫으면서 외환시장 불안감은 높아졌는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고 외국에서 돈 빌리는 금리도 안정적이라며 환율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현정 전북은행 광화문 종합금융센터 기업금융지점장,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증시도 정신이었고 외환시장도 지금 널뛰기입니다. 전날 새벽 1,500원을 뚫었던 원달러 환율, 오늘 지금 주간거래에서 1,460원대로 지금 떨어졌는데 유현정 지점장님,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 대비해서 오늘 떨어진 게 맞습니다. 네, 어제는 갑자기 새벽 시장에서 1,500원을 뚫었는데 이게 이렇게 오를 상황이었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거래 상황에서 상대적인 위험 통화인 원화에 대한 매도세가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시장은 이제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교역 위축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원화에 대해서 뭐 상대적으로 약세 예상이 큰 그런 환경입니다. 지난 3월 3일 날 야간 거래에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506원 50전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야간 거래는 아주 거래 유동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1,500원을 돌파했다라는 데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저께 외환당국에서 1,480원대에서 달러와 매도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시장 안정화 노력에 따라서 어저께 고점을 좀 낮춰서 끝이 났고 지난 밤 사이에 뭐 추가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어떤 우려가 좀 완화가 되지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하고 유가도 좀 하락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달러도 약세를 보이는 영향을 반영해서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어제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500원 뚫으니까 이게 뭐지 심리적 저항선으로 조금 느껴졌던 분들이 많아서 야, 우리 외환시장 상단이 뚫렸구나 걱정을 했는데 조금 안정되니까 그러면 이 안정세가 계속될까? 이제 이런 당장 궁금증은 듭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안정세의 지속 여부를 좀 어떻게 좀 봐요? 예, 지금 우리 지점장님 말씀하신 대로 1,500원을 뚫은 거는 일시적인 전쟁의 공포 아니면 그동안에 외환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뭐 밸런스가 좀 있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너무 약해지니까 달러 원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해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기계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또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작용된 기계적인 어떤 시장의 반응이라고 보고 사실 전쟁 난 이틀, 3일 동안 우리 경제 펀더멘탈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만 난 거죠. 그리고 외환도 저 환율도 외환 시장에서의 가격인데 가격은 또 펀더멘탈을 반영해야 되는데 많이 안 반영했다는 얘기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 다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IB들이나 전망기관에서는 아직까지 달러 원 환율이 올해 뭐 말 정도까지도 지금은 좀 1,460원대지만은 좀 더 레벨 다운해서 1,430원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일부는 1,400원대를 전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 컨센서스는 좀 1,400원 위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 레벨 다운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유현정 지점장님은 저희 이 프로그램에 이제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물론 미국과 이란 전쟁을 예상은 뭐 하기는 어려웠을 때인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을 수 있다고도 얘기했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봤던 이유는 뭐 그때 얘기할 때와 지금 상황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뭐 현재와 같은 전쟁으로 인한 위험 회피 거래 상황을 상정한 건 전혀 아니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예상했던 부분들은 뭐 최근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을 올리는데 기여를 했던 전반적인 달러 수요 확장, 특히 이제 개인 및 그 연기금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해외 투자, 그리고 정부 당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따른 달러와 수요, 그리고 글로벌 달러도 상당폭 지지를 보일 거라는 그런 예상을 바탕으로 했고, 특히 이제 환율 상단이 당분간 제한될 것으로 봤던 거는 이제 정부 당국의 소위 시장 안정화 노력들이 작용을 할 걸로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시장 안정화 노력은 시장의 어떤 자연스러운 상승 압력 앞에서 약발이 좀 약화될 거다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1,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현재와 같이 이제 일시적인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네.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들은 결국 심리적인 요인을 일으키는 상황의 부침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어떤 이슈들이 아주 장기화되거나 예. 더 심화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환율이 추가 상승 여력을 만들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외부 이벤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감들이 완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그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환율이 1,500원대로 안착할 거다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뭐 장중 야간 거래에서 1,500원선을 일시적으로 뚫었습니다만 그래서 큰 의미는 둘 건 아닙니다만 심리적 저항선이 깨지니까 야, 우리 왜 원화만 이렇게 약한가? 이웃 일본도 있고 대만 돈도 있을 텐데 왜 우리 돈만 이렇게 특별히 더 취약한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예, 지금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 우리만의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예. 제일 큰 이유는 대만이랑 일본이랑 비교해봤을 때 특히 대만이랑 했을 때는 한국이 그 중동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요? 우리는 약 한 70% 정도의 예.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데 대만은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동안 많이 이제 다변화를 했던 노력이 있었고 예.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 건전성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넘어서 예. GDP 대비 한 20% 되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6천억 달러가 넘어요. 네. 그래서 GDP 대비 7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도 항상 수시로 개입을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세 번째로는 일본이랑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일본은 한국보다는 통화의 지위가 안전자산 쪽에 안전자산 안전통화 쪽으로, 들어가고 대마다. 기축통화니까 변동성이 우리보다 줄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증폭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나갔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담아놨던 부분들을 팔고 나가는 중에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생기니까 그럴 이유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원화 팔고 달러를 외화를 또 사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강해졌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율 상승은 외환위기를 우리나라가 겪은 터라 이 국민들이나 우리 경제에 대한 이게 트라우마가 워낙 강해서 특히 민감하게 이제 생각하는데 1,500원을 뚫으니까 걱정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네요. 달러 유동성이 우리 풍부하다. 그래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 이후에 뭐 상당 규모 그 주식 순매도를 단행을 했습니다. 약 한 25조 정도, 많이 팔았습니다. 5조 정도 네. 팔아치웠습니다. 2월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화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재 지금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그러니까 거주자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했는 외화예금 잔액이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뭐 이와 같은 그 이선 준비 자금들 예. 유동성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가격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 가장 민감한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외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달러와 차익 금리가 뭐냐면은 예. 외환 수합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달러와 차익 금리입니다. 외환 수합 거래 내지는 내재된 달러 차익 금리입니다. 네. 이 부분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CRS, IRS 베이시스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중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 달러와 차익 내재 금리가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약 한 5bp에서 한 10bp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과거에 우려했던 외환 위기 상황은 전혀 아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 유동성도 풍부하고 또 우리가 차입 금리의 어떤 변화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환율이 1,500원을 뚫었지만 일시적이지만 큰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하는 총재 의견에 대해서 이제 좀 공감을 하는 편인데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히 이제 달러와 가치입니다. 뭐 전쟁이 되니까 달러 가치가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뭐 달러와 지수라고 하죠. 달러 변동 좀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전쟁 전에는 뭐 약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급등을 한 거예요, 달러 값이? 예, 사실 중동에서의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인데 예.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카타르 그 공장에 또 이제 폭격을 맞으면서 생산이 중지됐잖아요. 예. 근데 상당 부분이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서 유럽에서의 경상수지나 대외수지 악화 우려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가 됐어요. 거기다가 앞에서는 엔화가 안전통화, 뭐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지만은 일본도 중동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그런 요인 때문에 엔화도 약세되니까 네. 달러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항목이 유로화랑 엔화인데 이게 약세가 되니까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이런 달러 강세는 어떻게 보면 뭐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또 촉진을 해서 네. 미국의 유동성이 높아지면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미국에서 미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 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런 전쟁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 달러 강세가 오히려 네. 미국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아, 왜요? 왜냐하면 미국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을 하는데 예. 해외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되면 아무래도 영업에 지장을 받겠죠. 그리고 그 원인이 유가 상승이라고 그러면 물론 미국이 원유를 많이 생산하지만 이것도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달러 강세 자체는 항상 달러가 유독히 강세가 되면 신흥시장국에서의 위기가 좀 금융 위기가 불안이 커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기와 중기, 장기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좀 단기 내지 중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서 네. 좀 장기화될 때는 오히려 지금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아니면 뭐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로 기대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의 우호적 환경보다는 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요인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 네. 이른바 신흥시장에 또 이 자본이 그렇죠.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 나라 돈값이 다른 나라 돈값이 떨어지니까 그 나라 자산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달러는 그 달러 가치는 미국의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뭐 금리 동향을 감안하면 미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을 감안하면 좀 일시적으로는 지금 달러가 강세입니다만 조금 길게 보면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달러 값이? 예,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전쟁이 예. 인플레이션을 좀 높일 것이라는 그런 예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폭을 다소간 낮췄습니다. 예. 뭐 앞서서는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한 52bp 정도 인하할 거라는 예상이었는데요. 한 0.25%포인트로 하면 한 두 차례 정도? 두 차례 네. 두 차례 좀 더 되게 더 되게? 예.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는 인하 예상 폭이 한 40bp대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예. 두 차례 못 되게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그런 예상치죠. 예. 현재 지금 그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대다수의 연준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향후 그 케빈 와시 차기 연은 총재가 예. 취임을 했을 때 강하게 예. 금리 인하를 드라이브를 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연준은 12명의 정책위원들의 합의체입니다. 상당수 인사들이 아직까지는 케빈 와시의 정책 입장을 지지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결국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네. 이론적 경제 상황이 거기에 부합돼야 될 거고 결국 앞으로 고용과 물가 지표의 동향이 가장 관건이 되어 있다. 적어도 네. 현재의 전쟁 상황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자칫하면 아까 이제 두 차례 인하에서 예상해서 두 차례보다 적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뭐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 이러다가. 그렇죠. 지금 일부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JP 모건 제가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올해 동결하는 거로 전망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최근에 나온 FOMC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의사록을 보면 네. 정책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다 나왔어요. 일부는 내리자, 예. 일부는 동결하자, 일부는 또 올리자.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완전히 뭐 예.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 상태에서 지금 지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시장에서는 한 번 이상 두 번 채 안 되고 네. 그리고 기존에 7월 달에 인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9월 달로 연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점점 동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예. 근데 케빈 와시 의장이 들어오면 한번 세게 밀어붙여서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이전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두 번까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예. 좀 들고요.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예.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발표한 작년 11월 달에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내용인가요? 관세를 배가하면 네. 관세 효과가 한 1년 있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요. 관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 예.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서로 안 나타나다가 예. 이게 지속적으로 물가 압력을 1년 후부터는 지금 관세 올린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계산을 하면 약 한 1%포인트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2%, 2.4%인데 예. 이 효과가 다 된다 그러면 3.4%잖아요. 물가가 그렇게 오른다. 예.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유가가 지금 전망은 올해 평균을 62달러로 봤는데요. 네. WTI 기준으로. 예. 이게 지금 7달러 아니면 80달러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0.4%포인트 올라갈 수 있어요. 예. 80달러까지 80달러로 가면. 평균으로 올라간다면.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어쩌면 연말이 되면 3.6, 3.8%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러니까- 섣불리 뭐 금리를 못 내리겠네요.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그런 상황에 현실화된다? 보면 금리를 올려야죠. 올려야 되는 상황. 예,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진짜 이 연준이 분석한 대로 관세 효과가 소비자 물가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지, 네. 그리고 이 전쟁의 영향으로 70달러까지 올라왔던 유가가 다시 60불대로 내려갈지 이것이 하반기 금융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미국의 물가, 그 영향을 미치는 유가, 또 관세 영향 이런 걸 좀 지켜봐야만 통화 정책이 과연 연준이 어떻게 세울지를 좀 지켜볼 수 있겠네요.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안정될 것 같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벌써 1,460원대만 해도 참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1,500원대에서는 예, 나라 과거 기준으로 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유가가 뭐 안정되더라도 좀 오른 상승 압박을 계속 받는다면 환율 또 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리 경제에 영향이 뭐 보통 심각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국 이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 상승 예. 그리고 국제 교역 위축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최근에 그 한 투자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예. 국제 유가가 한 20달러 정도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보다 20달러. 20달러 정도 상승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약 한 0.4%포인트 정도 네. 약화돼지고 물가는 한 0.6%포인트 정도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예.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제가 조금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 경상수지가 약 한 GDP의 2.25% 금액으로 치면은 거의 한 500억 달러 가까이 악화될 거다. 줄 거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런 전망을 내놓은 리포트를 봤습니다. 네. 경상수익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조금 과장된 게 과장되게? 아닌가, 네. 과장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워낙에 이제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정을 뭐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는 너무나 많이 다를 텐데, 우리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박사님께서 장재철 박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본 엔화도 당연히 이제 약세 압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엔화 가치 하락 정도는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을 줄 거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엔 환율이 뭐 달러당 150엔 아래로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당초 전망과 달리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일본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갈 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이 힘들잖아요. 소비를 못하고 실질 소득이 줄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궁극적으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또 일본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60엔 이걸 트리거 레벨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고수준을 넘어가면 일본 중앙은행이 상당히 큰 개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도 좀 과거에처럼 뭐 6개월 아니면 9개월 단위가 아니라 좀 줄이면서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거죠. 네. 일본 엔화가 한동안 우리 원화 가치가 원 달러 환율이 엔 달러 환율에 굉장히 이게 동조화되다시피 움직이던데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움직인다고 봐야 예,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최근 한 3년여 동안의 기간만 놓고 보면은 네. 달러 대 원화 환율 동향과 달러 대 엔화 환율 동향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뭐 사실 이제 경제 구조적으로 예. 우리나라의 그 지형도가 외환시장 관련된 지형도가 일본과 유사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관련 환경이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이 예. 미국 대비해서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 저금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4년째 아, 원화 금리가 달러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자 시장의 지형도 자체가 예. 외환 시장의 지형도 자체가 경상수지보다는 예. 투자 자금의 유출입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의 부침이 네.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엔화에 대해서 계속 작용을 해왔는데요. 예. 우리 원화 시장도 달러 대 원화 시장도 비슷한 모습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해외 금융 시장의 어떤 투자 여건에 따라서 예. 환율이 부침하는 상황들이 국내 외환 시장도 그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무역 흑자나 경상 흑자가 굉장히 많으면 이게 그 나라 통화가 조금 뭐 강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달러 환율가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워낙에 해외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개인들도 주식을 많이 사고 그렇죠. 국민연금도 많이 사고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일본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지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한국 경제 특히 자본시장에서의 변화가 아니면 국내 투자자들의 변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로 보고 있고요. 네. 해외 투자 많이 하는 해외 거. 투자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전에는 환율이 사실은 재화의 수출과 수입에 의해서 경상수지가 다 결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국제수지, 경상수지와 뭐 자본, 금융수지를 다 본 국제수지를 봐야 되는 상황으로 온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한국의 원화가 위안화랑 굉장히 연동이 돼 있었잖아요. 전에는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로부터의 어떤 의존성이 많이 약화되면서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 제조업 부분에서의 연결고리가 약화되는 것도 이러한 어떤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워낙 원달러 환율이 우리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수출 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해 전반적인 환율 동향을 원달러 환율 동향을 어떻게 예상해야 될지 어떤 변수들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점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결국은 최근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변동을 좌우했던 내국인의 해외 투자 자금의 동향들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관심사고 계속 남아 내국인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동향. 요즘 조금 주식 뭐 요즘은 조금 추천해지긴 둔화되고 있는 했습니다만, 거죠?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확대가 되어질지 또는 현재와 같이 조금 위축된 상황들이 이어질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글로벌 달러 동향이 또 다른 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네. 저는 이제 투자자들께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재 지금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위험 회피 상황에 좌우되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위험 회피 거래, 현재의 위험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위험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조금 과거에 예. 이와 같은 어떤 지정학적인 위험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를 놓고 보면은 이와 같은 금융시장 외적인 변수에 의한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대부분 완화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주 뭐 글로벌 전쟁으로 확전이 되지 않는다면요. 네. 그리고 국제 유가가 뭐 아주 장기간 동안 백수십 달러대로 예. 치솟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회복
지금 투자자들이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예. 현재의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고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예. 변동성 장세가 끝이 난 다음에 투자 시장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전쟁이 낳은 지형도가 다소간 예. 그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어떤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이번 해보고 전쟁의 있습니다. 기회로. 예를 네. 들면은 전쟁 상황이 뭐 방산에 대한 수출, 방산에 무기 대한 수출. 그 부분을 네. 훨씬 더 주목을 시켰고요. 그리고 통신이라든가 예. AI라든가 뭐 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그 어느 정도 절연될 수 있는 그 원전 같은 예, 이런 부분에 원전. 대한 네. 그 관심도를 높일 수 있게 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쟁 이후에는 오히려 그 우리 경제의 지위가 좀 더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장재철 박사님도 짧게 한번 그 올 한 해 전망, 지금 뭐 어떤 이런 전쟁으로 갑자기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손바꿈이 좀 일어났던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뭐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점장님이랑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새로운 어떤 뭐 분위기를 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거품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모 대출, 사모 시장 있잖아요. 그쪽에 시장. 사모 대출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 이슈들 이러한 것들이 같이 시장의 조정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불안 요인들이 좀 다소 진정이 되거나 거쳐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한국 시장의 강점, 반도체와 뭐 통신, 방산, 또 조선,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 지금 지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정부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적인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는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널뛰기를 하고 있는 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현정 전북은행 광화문 종합금융센터 기업금융지점장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